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5년 전과 달리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더 위험한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도 공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걸림돌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 병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뛰어드는 등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미국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Russia is delivering the latest technology into North Korea in return for North Korean help with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t is a threat not only to the European part of NATO but also to the US mainland.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북러 관계 강화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 등의 환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에 상당한 미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한 후속 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이른바 총알바지로 전락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뇌된 충성심과 굶주림 때문에 기꺼이 파병에 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군인 출신 탈북자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닌 충성심과 결의는 단순한 용병이나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평생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받은 이들에게 파병은 돈과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졌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북러 조약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곧 발효될 이 조약은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합법화하는 구실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와 상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승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조약 제4조가 핵심입니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바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И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이 조약은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то
Мы уже не раз говорили, что договор не является секретным. 이 조약은 또 러시아 핵 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준 서명 절차를 밟는 즉시 발효될 북러 조약에 국제사회의 불안한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빌 해거티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재임 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은 사업가의 협상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미군을 일본과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미군을 주둔시킨 건 그 지역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한 선진국이 됐다며 동맹국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북한의 위치 정보 시스템 전파 방해 활동으로 일어난 장애 신고가 모두 33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GPS 전파 혼신 상황에 대해 북한 개풍과 해저 방향에서 유입된 신호가 계속 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 오전 11시까지 GPS 신호 수신 장애 접수 내용을 보면 항공기가 279건, 선박이 52건이었으며 운항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강세를 이어가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 연달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자료를 보면 미국 동부시간 10일 낮 1시 25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22% 오른 81,110.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은 데 이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데 이어 8일에는 7만 7천 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당했습니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협은 당분간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거듭된 막말과 자신을 비방한 협회원에게 고소취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 나선 임 회장은 거듭 사과하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 75.8%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50표에 그쳤습니다.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심경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신지. 회장님, 네네. 짧게 혹시 네. 심경이라도 네. 임 회장을 탄핵한 대의원들은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 구성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새 회장이 뽑히기 전까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달에서 한 달, 올해 말까지는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임현택 회장이 두 번째로 탄핵당하면서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단체의 요구대로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이 협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를 두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박단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90명은 의사협회에 임현택 회장 탄핵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 회장을 필두로 전공의가 의협과 상호 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튿날엔 의대생 단체도 임 회장을 믿을 수 없다며 불신임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협대의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임 회장을 탄핵하면서 일단 전공의, 의대생 요구에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박단 대표도 탄핵 결정 직후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선 새 리더십을 통해 전공의 의대생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등 의정 대립의 돌파구를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전공의가 많이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그분들의 의견이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말했듯이 비대위원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거나 이런 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서 특히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대한의학회와 의대, 의전원협회만 참석하고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은 불참을 선언해 반쪽 논의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당장 전공의와 의대생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이르단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새 지도부가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들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선다면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입장과 재조정 불가를 고수하는 정부 사이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노력과 별개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제 출범합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입니다. 의정 협의체가 지금 출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은 야당 없이 여당과 일부 의료계, 정부가 참여를 합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의 탄핵이 어제 가결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이제 의협은 전환이 됐는데요. 의정 갈등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여당과 의료계, 정부의 협의체가 닻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의사를 밝힌 지 2달 만인데요. 애초에 구상한 완전체로 출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 참여 인사로 총리, 부총리급이어서 실효성은 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서 어제 임현택 의협회장이 탄핵당해서 자리에서 물러났죠.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게 앞으로 의정과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현택 회장 막말 논란과 전공의와의 불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차에 어제 의협 대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회의는 일단 상견례 성격이 강합니다만은 의료 현안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게 애초의 취지였죠. 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 협의체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와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 또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활성화 지원 등을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교웅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삼선인 이만희, 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죠. 한지아 의원이 여당목 대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는 의학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단체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 이 두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야당 없이 여당과 일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동로 조약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은 과거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양국의 북러 군사 지원 조약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해상에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여러 도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GPS 전파 교란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북한이 GPS 교란을 이제 한 5일 동안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남 오물풍선도 그때 같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죠. 국제해사기구인 IMO, 국제민간기구인 ICAO,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협회인 ITU 이런 데다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한테 얘기를 해달라라고 네. 얘기해서 사실상 그 몇 달 사이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달 초에 한번 GPS 교란을 하다가 이제 지난 8, 9일 사이에 지금 또다시 이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북한이 아마 영토 조항을 지난번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육상 분계선은 아마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해진 것 같고요. 해상 분계선은 여전히 지금 북한 스스로가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서해 지역 NLL을 중심으로 한 것을 서해 지역을 분쟁 수역화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격이 평소와는 공격 형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네. 공격의 방향도 다르고 공격의 유지 시간도 좀 들쑥날쑥하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와가지고 우리의 이제 항공기라든지 또는 어선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또는 이제 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남쪽을 향했다기보다는 북서쪽 방향을 좀 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과 해주에서 이 GPS 전파 교란이 있었는데 네. 그 방향이 우리 이제 인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파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평도가 영향을 좀 받고 백령도 쪽 지역에서 영향을 좀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북서쪽 방향으로 전파 교란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북한의 그 무인기 침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뭐 야단 법석을 좀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뭐 입증한다고 그러면서 항로를 이제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무인기에. 그래서 그 무인기가 뭐 백령도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서해상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항적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조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방향을 그쪽으로 턴 것은 결국은 백령도에서 이런 평양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에 대한 사전 대비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 이제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또 이번에 이틀 동안 이제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6월 19일 날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이제 서명은 하긴 했죠. 네. 서명을 했는데 사실상 뭐 서명하기 전부터도 작년 9월이죠. 작년 8, 9월 달부터 오히려 북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갖다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상 수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이제 협정을 맺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10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의 하원이죠 두마 그리고 이제 상원인 연방 팽의에서 11월 6일 날 각각 가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파병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장비라든지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북한도 어쨌든 여기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협상은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할 때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네. 최고인민회의가 하는 것이 뭐 헌법 개정도 하고 예산도 담당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그 조약에 대한 비준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약에 비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조약의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지만 중요한 조약을 이제 서명하거나 또는 이제 비준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사실상 양쪽이 다 서명했다고 해서 그냥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문서를 서로 교환을 하는 그 순간이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인 절차는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모르죠. 더 이제 이것을 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러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이것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준비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 종전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이죠. 쿠르스크 지역의 교전이 더 격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영토의 교환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 측의 생각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은 아마 서울 면적 뭐 아마 가까이 정도 점령을 했을 거예요. 원래는 한 2배 정도 점령을 했다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피탈당했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제 꽤 괜찮은 면적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빨리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담을 하기 전에 그래야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북한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죠. 우리가 사실 이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을 해서 탈영이라든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외신이 군인 출신의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세뇌된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되는 것을 자처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한 3, 4주 전에 이미 북한군 이제 러시아에 파병으로 갔던 용병이죠. 파병이라기보다는 네. 용병으로 갔던 북한군 뭐 18명이 탈영을 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구금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우리는 전에 들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북한군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크게 네. 두 가지죠.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 상승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적어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용병으로 가게 되면 먹는 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분 상승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북한군의 신분 상승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베트남전 60년대, 70년대 그때 북한의 공군이 여기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이나 또는 참전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노동당 당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그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위 말해서 용병으로 러시아의 용병으로 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서
참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굶주림과 북한이 여태껏 해온 세뇌 교육의 이런 탓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인데 네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이기 행정부에서 빼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기 당시에 이제 대북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정책에 좀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뭐 헤일리 대사를 이번 내각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끝까지 이제 경선에 참여를 했고 또 뭐 지지 후보 연설은 한번 했지만 대신에 이제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안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폼페이오 장관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 강릉할 것이다라는 함합평도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CIA 국장도 했고 또 국무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일부러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뺐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출마 선언하면서 비판을 이제 트럼프한테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 기밀 문서를 말하라고로 가져간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7월 달이죠. 뭐 어찌됐든 이제 자기 스스로도 트럼프 이제 후보자한테 보고를 하나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좀 지원을 하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때 좀 눈밖에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결렬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게 폼페이오를 비롯한 이제 볼턴이나 이런 참모들 때문에 결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네.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평양을 갈 수도 있다. 예. 저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행정부가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1번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동 문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문제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네. 그 뒤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정은은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결정적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다시 이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덜렁 자기 취임 직후에 바로 내가 북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서 어서 오십시오, 차나 한잔 마시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담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턴의 말이 뭐 일리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또는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면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기보다는 적어도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네. 자,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네.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사실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대통령께서 주간에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그다음에 그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제12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에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합의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뭐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금지, 뭐 북미 간의 핵군축 회담,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정말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둘 다가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이제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마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핵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벌써 이제 2년 반이 됐지만 2년 반 동안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이제 계속 그걸 강화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이제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핵무장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그 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한국 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한다 또는 철수한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 회담하겠다. 이게 한국 안보의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과의 그런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런 일체형 핵 확장 억제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한미 사이의 정책 조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미 관계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2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소환해서 강혜경 씨와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할지 또 얼마나 빨리 수사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명태균 씨. 오간도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한 의혹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명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먼저 조사받은 강혜경 씨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셔서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대질 조사 등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팀에 버금가는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의 특검 압박 속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외면하고 거짓 브리핑까지 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 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조만간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본격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만약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그간 당내 이견이 표출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논의는 이미 시의성을 잃었다며 이번 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김 여사 특검법을 우선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공개 요구와 원내 사안이란 반발 등 당내 이견 끝에 오는 14일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14일 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의원총회가 될 테고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하는 거로. 당이 분열될 거란 우려를 낳은 표결 처리는 지양하는 방식이 될 거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후 특별감찰관 추진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만큼 의원총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앞세워 특검 방패카드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여당 내 논의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은 현 정국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성격이 강한 특감은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각 수용하십시오. 여당 스스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단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이는 여당의 이탈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세 번째 특검법 표결 이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8표 이상의 이탈표, 즉 여권 분열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존 13개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줄이고 특별검사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번 주 후반 특검법 표결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는 야당과 단일 대우를 유지하며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 사이에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장외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기를 매도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휴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연이어 장외 집회를 여는 게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시위라며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을 거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모든 범죄 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평온한 주말에 교통을 통제해 어지럽힐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방탄장외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11월 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엉뚱하게 매도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 요구를 받들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정부의 전쟁 위기 조장을 규탄하고 있는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질부터 직시하십시오. 김건희 제국의 1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십시오. 본질을 가려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며 특검으로 국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는 야권 정당이 연합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따라 특검이나 집회 명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당정 간 협력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는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 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논의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20m 아래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에 차를 불태우고 달아났던 40대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돌과 나무 사이에 부서진 승용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합천의 한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흉기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를 불태우고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10여만 원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버스에서 뿌연 연기같이 솟고 소방차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양주시를 달리던 광역버스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과 버스기사 등 1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는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넉 대가 추돌하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2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기 양평군 용문터널에서는 승용차 1대와 SUV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반여 동안 터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30분 동안 1,600여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돗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추가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해군이 지난 8일 침몰한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감식 결과 2명 모두 실종 상태였던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한 수심은 약 92m 지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변에 다른 실종자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실종자는 10명. 해경과 해군은 함석 50척과 항공기 9대를 투입해 추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의 기상 악화로 잠수부가 투입되는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도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고 기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상을 감안해서 추후에 수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수중 수색 장비인 ROV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히는 한편 기상 환경에 따라 민간 군안업체와 심해 잠수부 투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처럼 금성호에 실종된 선원들을 찾는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함정이 항구에 들어서고 이내 시신항구가 이송됩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차가운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아직 바다 어딘가에는 금성호 실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거나 아들이었던 선원들, 항상 듬직했던 동생은 열흘 뒤에 무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여느 때처럼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30년 가까이 무사히 배를 탔던 동생이라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담담했죠. 설마 죽었겠나. 배를 오래 탔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실종 신고 받으니까 아차 싶고 배가 디비지다니까.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 걱정이 나는 지금. 동생이 니한테 많이 그걸 의지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나도 의지 많이 하고 동생한테.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군 선박 50여 척을 동원하여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저희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기적이 이뤄지길 가족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시민을 공격했던 사슴이 포획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의왕에서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사슴은 소방이 마취총을 쏘면서 금방 포획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경광등을 빛내며 느릿느릿하게 주행하는 경찰차 앞으로 사슴 한 마리가 걸어갑니다. 사슴의 앞을 119 차량이 가로막고 소방대원도 차에서 내려 포획 작업에 나섰지만 격렬한 사슴의 몸부림에 다른 소방대원들은 물론 경찰까지도 사슴에 달라붙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자꾸 눌렀는데도 안 돼가지고 눕혀가지고 또 묶어놨는데 하도 발버둥치니까 또 다 풀려가지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서 도로 위에 나타난 사슴으로 2차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다치게 했던 사슴이 포획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의왕시에서도 나타난 건데 소방이 1km 정도를 천천히 추격하면서 마취총을 쐈고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생포했습니다. 다행히 시민과 소방대원들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은 사슴을 의왕시로 인계했습니다. 의왕시는 포획한 사슴이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이었다며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관광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쯤 서울 내곡동에서 주변에 보안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찍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재까진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조작과 뒷돈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로 역할을 나눠 새마을금고에서 15번에 걸쳐 모두 193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정책 효과인지 5대 은행에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 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느는 등 풍선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범인의 급전으로 불리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이금융권 대출이 지난달 약 1조 5천억 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이 9천억 원 이상 늘었고 보험 해지 대신 환급금 범위 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인 보험 약관 대출도 약 3천억 원 증가했는데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불립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 쪽에서 그리고 이제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출이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5대 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것입니다. 이 금융권의 대출이 한 달 만에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난 건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지난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매출 부진이 그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그 생계형 대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의 부채가 늘어났던 투자형 부채 증가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출 풍선 효과를 막을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누적 증여 건수는 모두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보다 낮으며 지난 2017년 3.8%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지난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과세 기준이 바뀌어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완화되면서 증여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로 배추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이번 달 생산량이 줄어 가격 안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관측 보고서에서 올해 가을 배추가 고온과 가뭄의 영향을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7% 줄어든 12,796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18만 톤으로 작년보다 5.1% 줄어 도매 가격 기준으로 10kg당 8,000원 내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4%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올해 유독 길었던 폭염 등 영향으로 크게 뛰었던 김장 재료 가격이 정부 지원 끝에 비교적 안정화됐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김장을 포기하자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농협이 이제 농식품 구독 플랫폼 회원 이제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72%가 김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고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도 이제 이런 그 김장을 안 하겠다 대답한 비율이 30%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물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가 도매가가 이제 20kg당 1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23,744원보다는 낮은데 평년보다는 한 51% 증가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가격이고요. 또 파종기에 또 고온하고 여러 가지 그 가뭄이 겹쳐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가을 배추 생산량도 또 올해 또 118만 톤 정도 돼서 5.1% 줄어든 걸로 이제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재료인 배추랑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니까 평년보다는 그래서 김장 비용은 결과보다 예상보다 이제 예년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배춧값 고공행진에 일부 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홈플러스가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포장김치의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늘었으며 가장 큰 중량인 10kg 상품의 경우 무려 18배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10월 판매 포장김치의 경우 대부분 소용량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용량 김치가 많이 팔린 것은 비싼 배추 가격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 구매를 선택한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홈플러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의 최종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항공사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을 해결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측은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 통합 절차 등 두 항공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는 데에는 2년가량이 추가로 더 걸립니다.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항공기는 약 227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객 운송 실적 기준으로는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세계 항공시장이 초대형 항공사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취항지를 늘리고 중복 노선 운항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복되는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인수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마일리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권이 향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백악관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인수 작업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이임하는 대통령이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차원에서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건 관례입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하지만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바이든을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아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은 대통령 후보자가 재임 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 해소에 대한 윤리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에게 신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해 충돌 우려를 낳았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자기 소유의 시설에서 정치 외교 행사를 여는 등 3,400건 넘는 이해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윤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방기밀과 정부기관 정보를 열람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트럼프 인수팀은 정권 인수자금 720만 달러를 받기 위한 연방 총무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다른 정권 이양 절차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So in terms of outreach to the Trump transition team, we're coordinating everything right now with the White House and GSA. There's certain agreements that need to be signed and put into place before we can start that transition process. 이런 움직임은 각서 체결 시 후원금 제한과 후원자 공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내지 않고 버티는 트럼프 인수팀 간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프 보좌관이 차기 정부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이 아닌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의 입장이 곧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트럼프의 보좌관이었던 브라이언 란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란자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전이 아닌 현실적인 평화 계획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 반환이 종전 조건이라면 크림반도는 이미 끝났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점령지 반환이 종전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은 현재 란자는 당선인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었습니다. Feeding Zelensky money and munitions like no country has ever seen before. Every time he came to our country, he'd walk away with $60 billion.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다급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달 남았다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and faster. More military support, more training capacities, more money, faster supplies, and also the permission to strike the enemy.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점령당한 영토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І дуже важливо тут не підмінювати поняття. Ми говоримо про справедливий мир, а не про умиротворення.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트럼프 측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간단한 해법이 나오진 않을 거라며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재 시간 오늘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 직후 러시아와 중국의 첫 고위급 접촉입니다. 쇼이구 서기는 중국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비롯한 중국 고위 인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왕이 주임과는 전략적 안보 협의를 하면서 국제, 지역 현안과 광범위한 양자 협력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일에도 가자지구 북부 등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3차례 통화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중동의 평화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주택자네를 구조대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 저장고 등을 해체하고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지만 목격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 주거용 건물도 폭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4일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 시설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밝힌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왔습니다. 안보 책임론으로 한때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눈엣가시였던 국방장관을 최근 경질하고 충성파를 안치며 입지가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한 데 이어 최근 며칠 사이 3차례 통화했다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אלא היו שיחות טובות וחשובות מאוד. שיחות שנועדו להדק עוד יותר את הברית האיתנה בין ישראל לארצות הברית. אנחנו רואים עין בעין את האיום האיראני על כל מרכיביו ואת הסכנה שנשקפת ממנו. 네타냐후 총리는 총 17년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강경 정책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2026년 임기를 넘겨 재집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를 넘기고 탄력을 받으면서 중동 전쟁이 한층 격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는 개전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서방 당국자들은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러시아군 1,5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불길이 집어삼킨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무더기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것만 34대. 개전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 드론 공격입니다. 이 여파로 모스크바 공항 3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Как было? Было страшно, что звук, потом затихающий звук этого мопеда, и все, сюда уже контак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дом. Ну, а меня это так взрывной волной на полу нашла. Это секунда. 이런 가운데 지난달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 사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October was the worst casualty figures for Russia so far. On average, over 1,500 people either killed or wounded every single day. Every day. Every single day. And that is for tiny increments of land.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요구하면서 종전을 압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라다킨 의장은 서방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1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7.4%, 선박이 373.9% 늘었지만 승용차는 33.6%, 석유 제품 33.2%, 무선 통신기기는 1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총리 지명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시바 총리의 유임이 유력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법 재개정에 나서면서 신뢰 회복과 지지율 반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특별국회에서의 총리 지명선거.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중의원 과반에 실패했지만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재선출되면 같은 날 내각 구성을 마치고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여당의 신뢰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총선 참패의 최대 원인인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야당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재개정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한 차례 개정된 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 단체 헌금 금지 등이 빠져 있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총선 패배 직후 정책 활동비 폐지와 제3자 기관 설치 등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改正政治資金規正法に基づく第三者機関の早期の設置といった政治改革について党派を超えた議論を行い、速やかにその実現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하지만 비자금 연루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 6명을 자민당에 복당시키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큽니다.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당장 당내에서 교체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미국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 안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이시바 2차 내각의 커다란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난달 말 대홍수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스페인에서 당국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성난 시위대가 진흙을 던지며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광장에 성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대규모 홍수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숨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진흙이 묻은 장화와 꽃을 넣고 추모했습니다. Salí, ya no podía coger el coche, se lo llevó el agua, se subió al tejado y no pudo decir a nadie que fueran a por él. Es una vergüenza, queremos que dimitan. 시위 참가자들은 마를로스 마손 주지사를 향해 살인자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청 건물로 몰려가 진흙을 던지고 희생자를 의미하는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시위가 끝날 무렵 일부 참가자가 의자를 던지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들이 방패와 경찰봉을 휘두르며 강제 진압에 나섰고 일부 시위 참가자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동남부를 강타한 홍수로 지금까지 220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이 발렌시아 주에서 나왔습니다. 8시간 동안 1년치 폭우가 쏟아졌지만 긴급 대피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 1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드문 대규모 홍수 참사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연일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stuvo desaparecido, nadie sabe dónde estaba, ahora son especulaciones, que si estaba, que si no estaba, que si no le llamaban, todo una mentira detrás de la otra está sacando, entonces opino que es un incompetente totalmente. 앞서 피해 지역을 찾았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산체스 총리도 분노한 주민들에게 진흙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발렌시아 외에도 수도 마드리드와 알리칸테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인 척 의붓 어머니와 진행한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시신을 상대로 내린 초유의 선고로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온 아들 A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 의붓 어머니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존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4월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난 걸로 2심. 그리고 대법을 또 갔어요. 어떻게 냉동고에 1년을 넘게 있냐고. 당사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소송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본인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앞서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아들 A씨하고만 소통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로서는 A씨가 변호사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숨긴 거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망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이혼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재심 사유 되겠는데요. 대법원은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사망자를 상대로 선고를 내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지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두고 결정한 초유의 판결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거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어떤 신원이나 사망 여부, 생존 여부를 사실 더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자적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보안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상 한 몸이라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등을 이유로 직원 최모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B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넘는다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박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36살 A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범 중 절반이 청소년이다. 도박범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어떤 이유로 접근하게 됐는지 그 범행 동기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이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 검거한 도박범 모두 9,97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청소년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명당 도박에 탕진한 액수는 평균 78만 원꼴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는 무려 1억 9천만 원에 판돈을 걸었던 16살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에서 18세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학생이 97%였습니다. 적발된 청소년 도박사범은 1년 새 폭증했습니다. 1년 전 단속 때는 청소년 도박사범이 162명에 불과했는데 특별 단속을 벌여봤더니 이렇게 2,700% 넘게 폭증한 4,672명에 달합니다. 검거된 학생들에게 어쩌다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답한 건 다름 아닌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박을 시작한 학생들 가운데는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올 초에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무려 12명이 청소년 총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심지어 최근에는 중고교생이 합심해서 직접 도박 서버를 제작하고 운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판이 이렇게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IT 기기와 금융 서비스의 발달로 금융 접근성이 좋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습니다. 경찰이 도박 유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학교는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늘어난 청소년 도박범 검거 수를 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도박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지죠.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올해 치러졌던 두 번의 모의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텐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염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그야말로 물과 불을 오갔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데 통상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 중후반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6월과 9월 시험의 결과는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9월엔 너무 쉬워진 나머지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늘어난 의대 총 정원보다 많았습니다. 영어는 적정 1등급 비율을 6%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엔 응시자 100명 가운데 1명만 1등급일 정도로 어려웠지만 9월엔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극단인 이 결과는 수능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쉽고 어려운 두 시험의 중간 정도를 예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수험생의 구성도 난이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이 많아진 만큼 전문가들의 전망은 불수능 쪽에 더 기웁니다. 국어, 수학은 지난해 본수능 때에 변별력 높게 출제됐던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어 과목은 6월이라든지 지난해 본수능보다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9월 평가원보다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엔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항에서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변별력 확보를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부분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려 뒤쪽 배점이 큰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도 아예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평소에 잘 풀던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른다는 주관적인 표현이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렸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는데 이번 주 이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내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는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진행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적절했는지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항고 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논란에 초점을 맞춰 수사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수정안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다면 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의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아닌 제3자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표결 처리나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하는 만큼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 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소설가 한강을 우리말로 호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의 작품을 스웨덴어로 옮긴 박옥경 번역가는 시상식 때 있을 수상자 소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를 무대로 부르는 마지막 문장을 수상자의 모국어로 말하는 게 관례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우리 문학 작품에 대한 외국 출판사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인세만 10억 원이 넘는 작품까지 나오고 있는데 노벨 문학상 이후 제대로 대접받는 한국 문학의 위상을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지영 작가가 2010년 처음 출간한 여성 액션물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우연히 심부름 센터를 찾았다가 냉혹한 킬러로 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인세 2억 1천만 원의 영국 유명 출판사와 계약을 시작으로 영미권과 유럽 등 15개 나라와 10억 원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시아나 남미권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서사 이야기가 재미있고요.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으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깔고 있는 것. 그게 이 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웹소설을 주로 쓴 송유정 작가가 처음 종이책으로 내놓은 힐링 장편 소설입니다. 영국의 한 대형 출판 그룹은 작품의 완성도와 가능성을 보고 신예 작가에게 선뜻 1억 원 가까운 선인세를 내놨습니다. 엄마와 딸의 그런 관계를 세계 출판사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감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다는 그런 세계 에디터들도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에서도 이어져 영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작품에 대한 판권 문의가 서너 배나 늘었습니다. 출판계나 관련 기관도 해외 도서전 참가나 번역 등의 지원 사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2014년 런던 그 도서전이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강 작가를 파견하는 거를 지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데보라 스미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교류 사업, 지원 사업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90년대 중반에도 이문열의 소설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우리 작품이 유럽에서 주목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노벨 문학상이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와 문학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장기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월 A매치 2연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 국내파로 꾸려진 대표팀 본진은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A매치 소집을 앞두고 2골의 도움 1개를 기록한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핵심 수비수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은 쿠웨이트 현지로 합류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와 5차전을 치른 뒤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19일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치릅니다. 4차전까지 치른 한국은 현재 승점 10점으로 B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밤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있는 술집에 괴한 4명이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면서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괴한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번호판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과 관련해 최소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은 폭력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당의 참여 없이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고요. 사직 전공의 복귀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당의 참여 없이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두 시간 전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으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 영남 지방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진 곳도 있습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은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낮 동안에는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지만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